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유일하게 살아있는 위대한 선지자. 2. 2045년 대한민국의 미래. 3. 한반도 통일.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40년 전의 힌트 없이 2022년에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맞춰보세요. 미국의 예언가가 충격적인 새로운 예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는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 언급했다고 하는데요. 2045년에 이르러 대한민국이 세계 최강대국으로 거듭난다는 주장을 펼쳤다고 합니다. 1965년 영국의 수학자이자 통계학자인 어빙존 굿은 미래의 지능 폭발이 일어날 것으로 예측하며 초지능형 기계 울트라 인텔리전 머신의 존재를 암시했죠. 인간의 모든 지적 활동을 훨씬 능가할 수 있는 기계의 등장. 그의 예측에 따르면 만약 그 기계가 초지능을 가지게 될 경우 압도적인 계산 능력으로 미래를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죠. 그러나 그의 예측과는 달리 50년이 넘는 시간이 흘러도 기계가 인간 사회의 미래를 예측할 정도로 발전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과학자들은 불가능한 꿈이라고 얘기하면서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반면 기계와 달리 인간은 소름 끼칠 정도로 정확하게 미래를 예측하는 모습을 종종 보여주곤 하는데요. 소위 말하는 예언가들은 미래에서 온 것처럼 정확하게 미래의 모습을 예언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놀라운 정확성으로 미래를 예언하는 한 인물이 있는데요. 바로 딘군추라는 인물입니다. 소설가도 활동하는 그는 1981년 어둠의 눈이라는 책을 출간했는데요. 그가 출간한 소설에는 놀라운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40년 뒤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 지구상의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을 것을 묘사한 것입니다. 심지어 바이러스가 퍼진 장소를 중국 우한이라고 명시하며 우한 400이라는 인공 바이러스가 중국 연구소에서 만들어진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는데요. 놀랍게도 그가 소설에서 예측한 일들은 현실에서도 일어났습니다. 그가 어둠의 눈을 썼을 때 독자들 가운데서 우한이라는 장소를 모르는 이들도 많았고 거기서 바이러스 연구가 진행되는지도 몰랐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40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그가 예측한 미래가 얼마나 정확한지 알 수 있었던 것인데요. 바이러스의 성격에 대해서도 인간만을 공격한다는 부분과 주요 장기 기능이 정지된다는 특징까지 코로나 바이러스와 흡사했습니다. 스토리 플롯에도 이를 암시하는 구절들이 등장했죠. 그는 소설 작업 때 철저한 자료 조사와 이를 바탕으로 엄밀한 논리 전개를 통해 미래 사회를 예측하는 방식으로 글을 쓴다고 하는데요. 코로나 예측이 성공하면서 그가 향후 내놓을 소설에 대해 많은 이들의 관심이 폭발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최근 그가 새로운 소설 출간을 앞두고 있는데요. 어둠의 눈과 마찬가지로 미래 사회에 대한 전망을 다루고 있다는 소식과 함께 책 안에는 깜짝 놀랄 만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대한민국이 초강대국으로 묘사되고 있다는 점과 중국 일부 지역, 정확히는 동북 삼성 지역과 연해주에 이르는 영역을 한국이 장악하고 있다는 묘사가 등장했다고 하는데요. 2045년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그의 책에는 통일한국의 지도도 있었습니다. 놀라운 예측을 보여준 딩킨치의 미래상에 많은 이들이 회의를 드러내며 북한과 통일한 대한민국이 더 나아가 중국 지역까지 정복한다는 점에 대해 말도 안 된다는 의견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딩킨치만이 아니라 여러 예언가들은 미래 한국에 대해 지금보다도 더 강한 지역을 다스리는 초강대국이 될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미래학자들 역시 한국이 미국과 유럽의 뒤를 잇는 선진국으로 발돋움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을 정도죠. 구글이 세계 최고의 미래학자로 선정한 토마스 크레이 미국 다빈치 연구소장은 미래 사회에 대한 깜짝 놀랄 만한 사회상을 제시하는 인물인데요. 그는 과거 IBM 엔지니어로 재직하면서 270여 차례 이상 디자인과 기술 분야에서 수상을 하는 혁혁한 성과를 올린 인물로 미래 예측에 대해 전문가라고 불리는 전설적인 존재입니다. 그런 그가 대한민국은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성장할 것을 예측하며 한반도는 향후 10년 안에 통일을 이룰 것이며 더 나아가 중국 대륙까지 진출할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했죠. 미국 정치계의 구루로 유명한 지정학 전문가이자 인구 통계학자 피터 자이안도 한국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앞으로 2030년대가 되면 세계는 예전의 세계가 아니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는 저서에서 한국인에 대한 언급을 남겼는데요. 한국인들은 난관을 극복할 근성이 있다고 평가한 그는 한국의 존재 자체가 경제 이론과 지정학을 모두 거스른다고 바라봤는데요. 중국과 일본을 비롯해 세계적으로 강력한 국가 가운데서 당당하게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고 경제적으로도 끊임없이 발전해 일본을 추월하고 중국까지 압도하는 힘을 가진 나라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밖에 없다고 평가했죠.
세계의 중심이 대서양에서 태평양으로 이동할 것이며 중국을 비롯해 아시아 국가가 세계 패권을 잡을 날이 올 것이라 예측한 프랑스 석학자크 아탈리에 역시 한국의 다이나믹한 성장을 추모. 긍정경제 포지티브 이코노미를 주장한 그는 한국은 자신이 설명한 긍정경제의 좋은 사례라고 언급하며 한국은 일본은 물론이고 중국을 추월할 만한 가능성을 가진 국가라고 주장하며 한국이 동아시아의 맹주로 성장할 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미 블룸버그를 비롯 해외 외신이 귀를 기울이는 미래 전문가 제이슨 생커 회장 역시 한국을 주목했었는데요. 현재 탈중국 흐름을 예측한 그는 중국 대신 한국이 그 자리를 채울 것이며 미래 사회의 키를 한국이 잡을 것이라고 바라보며 한국을 주목해야 한다고 바라봤습니다. 한국의 고승이자 여러 예언의 정확성으로 화제를 불러모았던 타너 스님 역시 늘 한반도가 세계의 중심이 된다고 말하며 국제적인 권능의 지도자의 출현을 암시했는데요. 그는 한국이 조만간 통일을 할 것이며 통일한국의 등장으로 대한민국은 유례없이 부강한 시기를 누릴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이에 그치지 않고 향후 미래에 있을 지각 변동에 대해 예언했습니다. 대규모 지각 변동에서 한국을 중심으로 세계가 평화를 되찾을 것으로 바라본 것이죠. 그의 예언 중 특히 주목할 부분은 바로 만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잃어버린 한국의 옛 영토 가운데 만주 지역이 한국 손으로 들어올 것으로 예언했습니다. 해외의 예언자들도 한국에 대한 비전이 보인다며 한국의 부강한 미래에 대해 공통적으로 이야기했는데요. 병자를 고치고 미래에 대한 소름 끼치는 예언으로 유명한 신디 제이콤 선교사는 하느님으로부터 한국의 미래에 대한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그 전까지 한국에 대해 잘 알지 못했던 그녀는 하느님의 계시를 듣고 한국의 진면모를 알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녀는 하느님께서 한국인을 하느님이 특별히 쓸 것이며 한국의 영광스러운 나날이 이어질 것을 언급했습니다. 그녀는 한반도의 미래에 대해 강력한 바람을 보았다고 얘기하며 한반도 넘어 중국까지 기운이 이어진 것을 확인했다고 하는데요. 북한이 무너진 이후 한국이 북한과 하나로 합쳐질 것이며 통일 한국은 중국까지 진출해 그 강역을 넓힐 것으로 예언했습니다. 열강 중 가장 특별한 국가로 한국을 선택했다고 하죠. 조선시대 정감록에서도 한국의 미래를 예언하며 한국이 지금보다도 더 큰 나라가 될 것을 암시했죠. 미래학자들을 비롯해 예언가들 모두 한국이 지금보다도 더 큰 나라가 될 것을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대한민국은 경제 수준만 따져보면 세계 10위권에 들었으며 군사력은 세계 6위에 해당하는 놀라운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전통적으로 선진국이라 평가받던 이탈리아보다 더 강력한 국가라는 평가를 받으며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죠. 반면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강대국이 될 것으로 전망했던 중국은 코로나로 인해 주요 도시가 봉쇄되면서 여전히 바이러스의 영향 아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공성장을 거듭했던 과거와 달리 성장세도 뚜렷하게 둔화되었죠. 게다가 반도체를 비롯해 첨단 기술의 기술력도 부족한 것이 드러나 중국 각지에서는 중앙정부의 성장세에 불만을 품은 이들이 나타났습니다. 세계 그 어느 나라보다도 강한 통제를 하는 중국의 정책에도 불만을 품은 이들이 늘어나면서 중국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동북 삼성을 비롯해 만주 지역에서는 서서히 한계를 드러내는 중국 대신 성장하는 한국에게 붙자는 의견이 나올 정도로 중국은 실책을 거듭하고 있죠. 예언가들이 얘기한 한국의 미래가 몇 년 안에 현실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와이대 명예교수이자 세계적인 미래학자 짐 데이터는 코로나 이후 한국의 성장 속도에 감탄하며 대위기 이후 한국과 미국의 4가지 미래라는 보고서를 냈는데요. 한국의 현실에 대해 누구보다도 냉정하게 바라보는 그는 그 어느 때보다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지금 한국의 기세는 다른 어떤 나라들보다 강하다고 평가하며 다양한 국가들이 한국을 롤모델로 삼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죠. 그조차도 한국의 통일에 대해 언급하면서 미래의 한국이 중국 일부까지 차지할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았습니다. 향후 한국의 미래는 상상 그 이상이라고 볼 수 있죠. 유엔에서 최초로 개발도상국 지위에서 선진국으로 거듭난 대한민국. 예언가들의 예측처럼 한국이 북한을 통일하고 누가 봐도 거짓말이잖아. 이걸 어떤 사람이 불과 50년 전에 한국이라고 믿어? 거짓말도 그럴듯하게 쳐야지. 250년을 잘못 적어놓은 것 같다. 50년이란 시간은 그렇게 많은 시간이 아니라고. 정말 50년 전에 한국 사진이라면 한국은 인간을 초월한 존재들이 사는 곳이다. 내 나이가 50인데 나는 50년이란 시간이 굉장히 짧게 느껴져. 그런데 그 시간 동안 한국인들은 한국을 500년의 미래처럼 바꿔버렸어. 이게 가능한 거야? 사람은 누구나 진실을 알고 싶어 합니다. 우주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인류는 어떻게
생겨났고 무엇으로부터 진화를 한 것인지, 정말 공룡이 살아있었는지, 지구가 생겨난 이후로 얼마나 다양한 생명이 살았는지, 그리고 인간의 죽음 이후 어떻게 되는지 등 수많은 것들에 물음표를 던지고 그것에 대한 진실을 알고 싶어 하죠. 하지만 과학이 아무리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한들 지금으로서는 알 수 있는 것에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은 자신이 직접 눈으로 본 것 아닌 이상 믿지 않는 경우가 많죠. 또한 상식적으로 믿을 수 없거나 누군가의 주장이 그럴듯하다면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날 사람이 주장한 지구는 사실 평면이라거나 네모 혹은 세모라는 등 이런 주장을 믿는 사람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한국과 관련해서도 외국인들이 믿기 힘들다고 말하는 게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수십 년 전이 한국 모습입니다. 당시에는 컬러 사진기가 없었기 때문에 대부분 흑백으로 남아있지만 색이 없어도 정말 가난했던 시기라는 것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최근 글로벌 커뮤니티에는 1970년대 서울의 서민들이 제대로 된 주거, 교통, 하수도도 없는 성남으로 이주한 사진이라는 제목으로 글이 올라왔고 외국인들의 관심을 받았는데요. 경기도에 위치한 성남시는 지금 판교로 유명한 곳입니다. 돈만 있으면 일단 서울에 집부터 사고 본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한국은 서울 몰림 현상이 심하고 그만큼 서울 집값은 전국에서 가장 비쌉니다. 평균 소득 대비 전 세계에서 가장 집값이 높은 지역 중 하나이기도 한데 이 서울의 집값만큼 비싼 곳이 바로 판교입니다. 서울과 접근 속로 뛰어나고 이쪽으로 뚫려 있으며 여러 대기업이 밀집되어 있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판교는 굉장히 핫한 지역으로 자리 잡았죠. 지금 판교에서 집을 알아보면 여기가 강남인가 헷갈릴 정도로 비싸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글로벌 커뮤니티에 50년 전 성남 모습이라는 사진이 올라왔고 사진은 꽤나 충격적인 모습을 하고 있는데요. 높은 건물은 온데간데 없고 집이라고 하기에도 부족한 텐트가 다수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며 또한 당시에는 전기가 들어오려면 전선을 연결한 전봇대가 있어야 되는데 전봇대조차 없는 것으로 보아 집에 전기도 잘 공급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지금은 집값이 비싸서 살지 못하는 곳이 불과 50년 전에는 돈이 없는 사람들이 살기 위해 모인 곳이라는 사실에 외국인들은 매우 크게 당황했습니다. 글로벌 커뮤니티에 한국 과거 사진이 종종 올라오는데 옛날 한국 사진을 보는 한 외국인은 한국의 과거 사진을 보면 나는 한국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눈물이 나. 나이가 들어. 감정이 과하게 풍부해진 경향이 없지 않지만 나와 비슷한 나이대의 한국인들이 나의 발전을 위해 얼마나 노력했을지 충분히 이해가 되니까. 물론 그들이 나라의 발전이 아니라 자신 혹은 자식을 위해 열심히 일했을 수도 있지만 결론적으로 그것은 결국 나라를 발전시키는 데 큰 힘이 됐을 거야. 내가 최근에 본 한국 옛날 사진에는 50kg도 안 되어 보이는 한 남성이 자신의 머리보다 큰 밥그릇에 산처럼 밥을 쌓아서 먹더라고. 간략하게 표현을 해주자면 현대 사람이 하루에 먹는 양을 한 끼에 먹는다고 생각하면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굉장히 말라 보였다는 거야. 그만큼 음식을 섭취해도 살이 찌지 않을 만큼 힘들게 살았다는 뜻이겠지. 나는 그 사진이 몇 년도에 찍힌 건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1900년대에 찍은 사진일 거라 확신해. 요즘 의외로 젊은 사람들은 한국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이 많은데 불과 수십 년 전까지 가난했던 나라라는 사실을 잘 모르더라. 나는 이제 곧 70살이 되는 노인이지만 내가 어릴 때만 해도 많은 자선단체나 기부단체에서 한국의 어린아이들이 음식을 먹지 못해 말라가고 있다며 호소한 적이 있어. 지금의 아프리카처럼 말이야. 하지만 같은 광고가 2022년에 똑같이 나온다면 과연 그것을 누가 믿을까? 나는 이 게시판에서 한국과 관련해 부정적인 이야기하는 걸 종종 보게 되는데 한국의 역사에 대해 공부해본 사람이라면 과거와 연결되어 있는 습관이 꽤 많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성공에 집착하는 것이나 이분법적으로 1등과 그 외로 나뉘는 것, 과정보다 결과에 집착하는 것 등 이런 것들 말이야. 하지만 나는 그들이 이해가 되는 게 한국은 중국처럼 많은 인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일본처럼 한때 여러 나라에서 많은 돈을 훔친 것도 아니다. 그렇다고 일부 중동 나라들처럼 한강이 섬유로 대체될 만큼 나오지도 않지. 그런데 이런 조건 속에서 누구도 가능할 거라 생각하지 못한 성공을 이루어냈고 그 성공이 여전히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고집센 사람들이 분명 많을 수밖에 없다. 물론 그것이 여전히 돌아가는 톱니바퀴일 수도 있지만 이미 어긋났다는 사실.
애써 외면한 채 밀어붙이는 경향도 있을 거라 생각해. 나는 한국인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내 추측일 뿐이야. 그리고 그런 고집에서 나오는 습관과 행동들이 현대에서는 외국인들에게 부정적으로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 하지만 분명 그들은 이미 성공을 해본 사람들이기에 자신감이 있을 것이고 한국의 옛날 사진들은 그들의 자신감을 뒷받침한다. 70년을 살면서 느낀 것은 나보다 남을 위해 내 수십 년의 시간을 투자하는 것은 매우 드물고 힘든 일이라는 거야. 그래서 나는 나라 발전을 위해 자신의 인생을 투자한 한국인들이 더욱 대단해 보이고 발전된 지금의 한국과 과거 사진을 보면 감동을 받아. 외국인의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국 과거 사진을 보고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외국인이 있다는 게 신기합니다. 그만큼 한국의 빠른 성장이 그저 운으로 된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과 노력으로 이루어냈다는 사실을 알아주는 외국인이 있다는 거겠죠. 한국의 군사력이 세계 6위라고 한국인들은 좋아하는데 사실 다 의미 없는 순위에 불과하다. 한국은 핵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백날 좋은 무기를 가져봤자 어차피 핵을 가지지 못한 한국의 군사력은 의미가 없다. 날이 갈수록 성장하는 한국의 군사력에 대한 일본인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사실 일본인들의 주장처럼 아무리 높은 군사력을 가지고 있어도 핵무기가 없다면 정말 핵전쟁이 터지게 됐을 때는 답이 없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의 북한처럼 핵을 가지고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군사력과는 별개로 엄청난 무기가 될 수 있죠. 하지만 일본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실제로 한국이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오히려 그 어떤 나라보다 빠르게 핵을 만들 수 있는 체제가 형성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해당 소식이 해외 커뮤니티에도 알려지자 외국인들은 다른 나라처럼 핵무기 개발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하루빨리 한국이 핵무기를 만들도록 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절대로 핵을 이용해 북한처럼 다른 나라를 도발하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국제 정세에 안정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이었죠. 일단 다들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핵비확산 조약인 NPT에 서명했기 때문에 원자력 에너지를 평화 목적으로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를 어기고 핵을 만들게 되면 국제적인 제재를 받게 되죠. 또한 한국이 만약 핵무기를 개발하게 된다면 자연스레 일본과 대만 등 주변국들의 핵무기 개발을 부추기는 일명 핵 도미노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더욱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미국의 일명 해구산 안에 포함되어 있죠. 만약 누군가가 한국을 향해 핵을 쏜다면 미국이 한국을 대신해서 핵을 발사해주는 것입니다. 한국 뒤에 미국이 있다 보니 비록 한국에 핵무기는 없지만 쉽사리 핵공격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해구산에 대한 불신은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이라는 나라와 동맹을 맺고 있다는 건 이론적으로만 보면 한국이 핵을 가질 필요는 전혀 없어 보입니다. 핵이라는 게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영토를 지키기 위한 큰 무기가 될 수 있겠지만 그만큼의 위험 요소도 높아지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건 미국이 완전히 한국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전제가 깔려 있어야 합니다. 프랑스가 미국의 핵 보유 반대에도 무릅쓰고 끝까지 핵을 만들게 됐던 중요한 한마디가 있습니다. 만약 파리가 공격받고 있다면 미국은 파리를 위해서 뉴욕이나 워싱턴을 포기할 수 있는가? 이 한마디에 미국도 더 이상 프랑스의 핵 개발을 막을 수 없었다고 하죠. 이는 결국 해구산의 실효성에 대해 모든 나라가 의문점을 가지게 만드는데요. 만약 북한이 한국을 향해 핵을 쏜다고 가정하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북한은 당연히 한국을 향해 핵을 날리면 해구산이 되어주고 있는 미국이 북한을 향해 핵 발사 버튼을 누를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북한은 미국을 향해서도 핵을 날릴 수밖에 없죠. 결국 한국만 한패되는 게 아니라 북한과 미국까지 핵 위험에 노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핵전쟁을 시작하게 되면 모두가 멸망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때문에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막상 한국이 핵을 만든다고 해도 미국이 실제로는 엄격한 제재를 하기보단 조금 제재를 하는 척하다가 결국 승인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핵을 가지게 되면 그만큼 미국이 핵 공격을 받을 위험이 낮아지고 이와 더불어 지리적 위치상 한국의 핵 보유는 중국, 러시아, 북한 등 미국의 잠재적 위험 국가를 모두 견제할 수 있다는 이점을 가지기 때문이죠. 단순히 한국이 핵만 가지고 있다면 모르겠지만 이제는 그 이상의 군사력까지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에 과거와는 상황이 많이 달라진 것입니다. 또한 핵을 보유하기 위해서는 핵전략 폭격기와 같은 관련된 수많은 무기들이 동반되어야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과거 한국은 이런 것들을 전혀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들 아시는 것처럼 세계에서 손꼽히는 방산 강국이 되어가고 있죠. 그리고 이제는 우주 산업에까지 그 손을 뻗치고 있는데요. 실제로 수많은 전문가들은 오히려 한국이 핵을 보유하게 된다면 국제 정세 안정에 매우 큰 도움이 될 거라 분석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한국을 둘러싸고 있는 중국과 북한의 군사적 도발이 엄청나게 위축될 수밖에 없고, 그동안 한국의 군사력과 방위산업은 더더욱 성장할 수밖에 없죠. 이렇게 10년만 지나도 동북아시아의 정세는 완전히 바뀌게도, 그렇게 되면 지금처럼 중국과 북한이 세계적인 위협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물론 전제는 있죠. 핵을 통해 마땅한 군사력을 가진 한국이 이를 가지고 다른 나라를 위협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서 말입니다. 대부분의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이 절대 그럴 나라가 아니라는 걸 이미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한국의 핵무기 기술 개발 능력은 어느 정도일까요? 2023년 현재 한국의 관련 기술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높은 위치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한국의 핵조제 기술과 관련해 한국은 플루토늄 5kg으로 100킬로톤 수소폭탄을 제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1조 원으로 3개월 만에 핵탄두 대량 생산 공장을 건설할 수 있고 3개월이면 재처리가 가능하기에 총핵 제조까지 6개월이 걸린다. 물론 실제로 안전검사 등이 이뤄진다면 시간이 더 소요될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안전하게 개발하기 위한 2년 정도의 시간과 결심만 있다면 100킬로톤급 핵무기 제조는 한국에게 있어 아무것도 아니다. 결국 개발에 걸리는 시간만 다르게 평가할 뿐 적어도 한국의 핵무기 무장에 기술적 또는 경제적인 문제는 전혀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단 핵무기 제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인은 바로 플루토늄입니다. 핵 생산의 핵심적인 물질로 이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천연 우라늄 238을 중수로 원자로를 이용해 얻어내야 하는데요. 이미 경주에 위치한 월성 원자력 발전소의 중수로 원자로가 가동되고 있기 때문에 핵물질을 얻어내기 위한 제반 시설과 기술 지식은 충분하다고 볼 수 있죠. 실제로 한국의 원자력은 설비 용량은 세계 5위며 운전 기술은 세계 1위입니다. 이에 따라 핵폭탄 제조 잠재력은 세계 10위권 안에 있다 평가받고 있는데요. 이는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에 버금가는 수준이고 핵무기를 보유한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보다 잠재력이 훨씬 높은 수치입니다. 한국이 플루토늄을 생성해내는 것은 일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한국의 레이저 우라늄 농축 기술 역시 세계 최정선 수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는 플루토늄이 없이도 단기간에 핵무장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우라늄탄 원료를 확보하려면 천연 우라늄을 농축해야 하는데 이때 굉장히 순도 높은 우라늄이 필요합니다. 이 정도 순도의 우라늄 1kg을 얻기 위해서는 1000톤의 천연 우라늄이 필요하며 시간도 수개월 이상 걸리게 되죠. 이 때문에 북한은 수십 년간 핵무기를 준비해왔지만 아직 대량 생산 체제를 구축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우라늄탄 역시 북한보다 더 빨리 개발할 수 있습니다. 예전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신개념의 레이저 농축 실험을 진행한 바가 있는데요. 당시 실험에서 한국이 농축 우라늄 1kg을 얻는 데 걸린 시간은 불과 4시간 정도에 불과했죠. 이뿐만 아니라 사실 핵무기 제조 기술도 쉽게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핵무기 제조 관련 기술은 설계가 널리 알려져 있었고 이미 한국에서는 원자력 관련 학과의 종합 설계 수업에서도 핵폭탄의 위력을 학생들에게 알려주기 위해 핵폭탄에 대해 일부 가르치고 있습니다. 게다가 핵분열 물질을 감쌀 소재 개발에는 합금과 정밀 가공이 필요한데 이 역시 국내 산업 현장에서 흔하게 사용하고 있는 기술이었습니다. 또한 폭격 시뮬레이션 능력 역시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술입니다. 때문에 한국에서는 강력 화약 고폭 실험을 통해 핵폭발에 관한 공학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실상 핵실험 없이도 핵탄두 설계가 가능한 것이죠. 찰스 퍼거슨 미 과학자협회장 등이 열람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이미 핵무기의 핵심 3요소라 할 수 있는 핵물질, 핵탄두, 운반체를 확보했을 것이라 분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 핵을 발사하기 위한 최첨단 무기체계인 탄도미사일, SLBM 등이 상당한 수준에 도달해 있다 전했는데요. 결국 모든 지표와 분석이 한국의 핵무기 제조는 족쇄만 풀리면 당장이라도 현실화 가능한 이야기라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앞서 설명한 것처럼 많은 미국의 전문가들이 한국이 핵무장하는 것은 이젠 선택의 문제라 예상하고 있는데요. 미국 다트머스대 정치학 교수 제니퍼 린드는 한국이 핵 개발을 결정하면 그에 따른 핵 확산 금지 조약 탈퇴와 그 후 폭풍에 관해서도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가 한국을 이해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이 NPT 규약 10조에 따라 합법적이고 투명하게 탈퇴한다면 폭넓은 국제 여론이 한국의 입장에 훨씬 더 동조할 것이라는 분석이었습니다. 비상사태가 자국의 지상 이익을 위태롭게 하고 있음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본조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북한의 불법 핵개발과 위협은 한국의 비상사태에 해당되는 것이고 한국의 NPT 탈퇴와 핵개발은 북한과 달리 정당성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북한의 위협 때문에 핵개발을 추진한다는 정범국 출신의 일본은 쉽게 얻을 수 없는 정당성이죠. 게다가 현재 국제적인 정세와 관계를 미루어 보았을 때 한국을 지지해줄 나라가 굉장히 많은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일각에서는 한국이 핵개발에 성공을 한다면 그에 따른 방위산업의 성장과 경제적인 성장이 폭발적으로 급증해 동맹국인 미국에게도 훨씬 득이 하는 의견도 있었는데요. 실제로 한국이 핵무장을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방위산업에 더 큰 지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핵무기를 만드는 것보다 적게는 수십 배에서 많게는 수백 배에 이르는 비용을 들여야 하는 것이 핵무기를 방어하는 무기입니다. 예를 들어 핵무기가 상공에 포착됐을 때 이를 공중에서 포격할 미사일을 발사해야 하는데 이 미사일은 개당 수백억을 호가하는데요. 단순히 한 발로 핵을 격추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수의 미사일을 발사해야 하기 때문에 핵 미사일 한 발을 막기 위해 수천억 원의 비용이 들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만약 한국이 핵무장을 한다면 핵을 보유한 적국의 입장에서도 공멸을 바라지 않는 한 함부로 핵을 발사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방어무기에 들어가는 비중을 줄일 수가 있고 이는 고스란히 새로운 무기 개발의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죠. 그리고 이렇게 개발된 무기는 또다시 해외에 수출하며 이익을 창출해 완벽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는 자연스럽게 경제에도 큰 영향을 끼치며 한국은 명실상부한 군사강국이자 방산강국으로서 자리를 잡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만 된다면 한국만으로도 완벽하게 중국을 견제할 수 있게 될 것이고 동맹국인 미국의 입장에서는 가장 환영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